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R&D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덕호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이제 부장급인데요. 이제 저희도 신입사원이나 이제 경력사원들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강의는 아니지만 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업무라든지 저희 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도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배들 다 계신데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까는 많이 또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아마 콜로키움에 많은 이제 스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실 거고, 저는 좀 가벼운 주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과연 수학과 어떤 연관된 부분을 연구를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카이스트 수학과로 이제 석사 졸업을 했고요. 이제 권규룡 교수님 지도 교수님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카이스라고 수강 신청 한다든지, 예,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거를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과를 졸업을 하고 저기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재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수강 신청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혹시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산실에 가서 전산실에 이제 서버가 있고 서버랑 연결된 터미널은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되는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 앞에 가서 이제 내일 뭐 오늘 8시부터 수강 신청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먼저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그걸 윈도우 버전, 그때 이제 윈 3.1이라는 윈도우가 있었고, 아주 옛날 얘기죠. 거기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터미널에서 뭔가 바뀐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기서.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고 2006년도에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저 때가 이제 보르도 TV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르도 와인잔 모양의 TV가 나오면서 이제 저 때 이제 삼성 TV가 과연 소니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거를 이제 깨버렸죠. 그래서 소니를 넘어서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소니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제 그 당시에 소니를 삼성이 이겼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전자에서 TV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TV 쪽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키텍터가 됐는데, 이제 아키텍터의 뭐죠? 매트릭스 보면 이제 아키텍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소프트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뭐죠? 매트릭스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코디네이트를 하는 사람.
삼성전자에 지금 4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이제 아키텍터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딱 10년 됐죠. 2002년도에 입사해서 10년 정도 만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상해교통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이제 휴가를 회사에서 보내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그 황금기라고 해야 되나? 회사에서 월급 주고 생활비 주고 집값 주고 뭐 학회비 주고 다 주고 1년 동안 놀다 와라라고 딱 해서 이제 갔었고, 이제 또 상해에서 교수님도 뵙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13년도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삼성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삼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삼성이 좀 보안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 자료를 다 이제 인사과에 리뷰를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이제 강의를 나가면 꼭 삼성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서 리크루팅을 해라 라는 미션이 있어서 그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69년도에 세워졌고 이쪽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이제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100 million 라는, 그러니까 $100 million 그 다음에 10 빌리언 달러를 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10개 기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 지금 갤럭시 S6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제가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갈 거냐를 보면, 그러니까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괜찮은 기업들이 저 로고를 쓰고 이제 그런 로고에 맞게끔 그 회사가 만약에 이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취직을 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넣었는데,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삼성에서 뭔가 하는, 전자가 뭔가 하는 것들이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아이패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내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패턴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웹 검색도 하고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를 창조를 한 거죠. 삼성도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회사 슬로건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꼭 취직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R&D 센터에서 R&D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리더로 만드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 센터의 어떤 미션이고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미래를 바꾸려면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는 이렇게 타이젠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에 대항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OS죠, 타이젠. 근데
뭐, 갤럭시 S3가 나왔을 때 S3가 판매량이 1억 대였거든요. 1억 대였는데 만약에 그때 구글이 한 대당 1달러에 1불의 로열티를 받겠다고 했으면 1억 불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가끔씩 뭐 삼성전자가 뭐 일 많이 시키는 건 아실 테니까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1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이 개발자들은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1억 불을 그냥 주는 거죠. 구글에.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면 우리만의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타이젠이 시작이 됐는데 안드로이드가 단순히 뭐 윈도우나 어떤 뭐 리눅스 같은 OS라는 차원을 지나서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죠. 에코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는 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생태계에서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아직 타이젠은 아직 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좀 바둥바둥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웹 쪽,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웹킷 같은 웹 코어들, 웹 엔진들을 만들고 있고, 요즘 한참 이제 뜨고 있는 이제 IoT, 이제 앞으로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연결될 거다라는 이제 개념에서 IoT라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oT는 뒤에 가서 또 잠시 말씀드리고, 시큐리티, 수학 하시는 분이 삼성전자에 와서 가장 많이 이제 전공이랑 연관돼서 하고 있는 게 시큐리티 분야예요. 이제 시큐리티 하시는 분은 전자에 와도 계속 시큐리티를 할 수 있어요. 전산과 졸업하신 분들이 삼성전자에 와서 70% 이상이 전공이랑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전산과 혹시 전산과에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전산과 욕을 좀 앞으로 많이 할 거라서. 네. 근데 시큐리티 부분은 계속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서 굉장히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인텔리전스 분야가 있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그냥 뭐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뭔가 안드로이드 앱을 짜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데,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내가 뭘 만들지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한 거를 코딩을 하고, 코딩한 거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는,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분야이고요. 이제 검증이 뭐 단순히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코드가 제대로 짜여져 있고, 코드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이제 지금, 예전에는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안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사가 망하거든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소스를 다 오픈하고, 그 오픈된 소스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야지 그 소스가, 그 소프트웨어가 더 이제 강력해지고 더 크게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다 이제 오픈 소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타이젠은 지금 현재 올해 14년도에 개발을 시작해서 15년도에 나오는 TV는 다 타이젠이 탑재된 TV가 될 거고요. TV를 항상 처음에 나오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15년도 TV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삼성이라는 그 삼성의 어떤 제품의 퀄리티는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2006년도 7년도에 이제 TV 사업부에 있을 때 TV를 만들고 있을 때 밤 11시인가까지 이제 디버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다. 와서 이제 디버깅을 해라. 이제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여름에 소나기가 막 오고 있는데 밤 11시에 이제 테스트하는 데가 저희 사무실에서 한 20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갔는데 테스트 문제 생긴 TV가 어느 거냐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된대요. 근데 그 방이 그 챔버룸이라고 60도 되는 그 방에서 TV가 3일 동안 잘 버티냐라는 거를 테스트하는데 이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TV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디버깅을 하라는 거죠. 비를 쫄딱 맞고 그 60도 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디버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TV를 끄집어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내면은 다시 3일 동안 다시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여튼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삼성 TV는 괜찮으니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웹 쪽에 이제 저희가 웹코어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oT 쪽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부분 분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IoT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디바이스들이 그러니까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오픈소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센터에 정말 괜찮은 거가 이제 FCS라고 이제 프론티어 컴퓨터 사이언스 랩인데 여기 부서는 일단 업무가 논문하고 논문 읽고 논문 쓰고 특허 내고 그게 업무예요. 굉장히 정말 괜찮은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면서 회사에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평가도 받고 굉장히 괜찮은 부서고요. 이 건물이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실리콘밸리 쪽에 또 지금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서 뭐 여기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회사를 갔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전투 스타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간 전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연구보다는 저도 이제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러면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스매티시언이 아니라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투로 따지면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소프트 센터나 아니면 이쪽 부서에 계신 분들은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텔리전스가 제가 하는 분야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삼성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가 뭐냐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을 보면 금속활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보고 그거를 손으로 직접 카피해서 이렇게 보던 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위대한 발명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전기기관. 이제 이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량의 제품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제 세상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정보 시대. 위키피디아가 이제 1953년 당시 이 책이 지금 24권짜리 책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틀마다 갱신되는 정보가 이제 5엑사바이트인데, 이것이 2003년도까지 우리 문명이 쌓은 지식들을 넘어서는 데이터 정보량이고, 이런 것들이 이틀마다 계속 새로운 정보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거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수학을 지금, 그리고 이제 IBM 왓슨 제퍼디 쇼에서 IBM 왓슨이 이제 인공지능 기계 이름인데, 이제 이 왓슨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마 북미 이 제퍼디 쇼에서 최다 상금자고, 한 사람이 최다 우승자일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최다 상금자랑 최다 우승자인데, 이 사람을 기계가 이겼죠. 제퍼디 쇼에서, 그러니까 퀴즈 쇼에서. 그러면서 이제 왓슨의 IBM의 미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공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누구죠? 페이스북, 앨런 머스크고, 마크 주커버그. 다 어떤 사람들이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변화를 알고 미래를 변화시킨 사람, 미래를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소셜이 다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순수하게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랑 뭐 경험들, 그 다음에 IP들을 다 오픈을 했죠. 뭐 이 두 분은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지. 페르마 정리를 푼 사람이 프린스톤대 맞죠? 이름이 와이즈, 앤드류 와이즈라고, 그 페르마 정리를 푸신 분이 7년 동안 집거를 했으니까 사회랑 단절을 하고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그 풀었다는 걸 증명하다가 약간 오류가 발생이 돼서 다시 1년을 또 집거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의 지식을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탐구하는, 알고자 하는 거를 성취한 그런 업적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욕망을 그러니까 성취한 거죠. 거기서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한 거야. 거기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페르마 정리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뭐 억만장자가 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수학을 하고 계시지만 수학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돈을 못 번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수학을 하시고 과연 이거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마이크로 지금 반응하는데, 과연 이게 나의 만족, 그 다음에 수학 분야의 만족이 아니라 이걸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바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바라는 게, 왜 수학하는 사람들은 벤처나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없는가. 뭐 외국에는 많지만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국도 거의 없죠. 한국은 아예 없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아니 세상을 뭐 나쁘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미래를 창조를 하고, 미래의 어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변화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벤처나 뭐 하여튼 성공을 하셔서 이렇게 이 카이스트 수학과에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뭔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린애들을 보면 그 채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채피 영화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기계를 만들죠. 만들면서 그 기계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거의 이제 어린아이처럼 있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기계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그런 그런 코드를 만들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고,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 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죠. 여기 계신 공기룡 교수님이랑 저랑, 저의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만약에 찾을 때,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이제 공기룡 교수님에 대한 프로파일이 쭉 있을 겁니다. 아마 카이스트의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뭐 거의 없겠지만, 뭐 2002년도 이전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은 뭐 논문 중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이름이 있는 논문이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분의 제자였구나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추론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자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지도 교수는 공교령 교수님이다 라는 걸로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간단한, 저희 지금 수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간단한 추론이죠. 근데 이것들을 기계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제자라는 것만 알고, 그러면 반대로 이분이 나의 지도 교수님이다라는 거를, 그 간단한 추론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전작가 분들은 못해요. 전작가 사람들은 정말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뭐 A 이퀄 B, B 이퀄 C, C 이퀄 D면 A 이퀄 D가 되잖아요. 그러면 A 이퀄 D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쭉 유추를 해보면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C 이퀄 D고 B 이퀄 C고 하니까 이제 간단한 거를 거꾸로, 간단한 유추도 이제 전작가 출신들은 하기 잘 못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회사 가서 배웠고, 알았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물론 전작가 계신 분들도 한 20% 정도는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논리와, 그리고 이제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랑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랙션이 돼야 되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사람이 말하는 걸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뭔가 컨트롤하는 인식 부분이 필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이거 해석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시나요? 흡존무, 요새 소센에서 수주의 부금이 짱. 흡존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알지 않나요? 뭐야? 저 찾았다가 까먹었는데 지금. 모르세요. 좀 무섭네. 네, 뭐 비슷한, 맞아요? 좀 무섭네요. 네. 요새 소세는 이제 소프트 센터를 줄여서 이렇게 하고, 수주는 뭐죠? 그 슈퍼주니어 수주라 그러고, 부금이가 슈퍼주니어의 한 명 일원이더라고요. 맞나요? 아니야? 네. 하여튼 이런 말을 이제 기계가 한다든지 아니면 알아듣는다면은 정말 이제 좋은 시대가 올지, 아니면은 기계에 이제 종속되는 시대가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계가 파악을 하고 이 사람한테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텔리전스의 가치고, 그리고 전문가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2020년도인가? 2020년도에 사라지는 직업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법률가,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뭐 이것들이 다 기계가 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부분의 어떤 연구 분야를 보면 이제 리저닝, 추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지라고 했던 딥러닝을 이용한 어떤 인지 부분, 그 다음에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음성이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판단하는 레코그니션 분야,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플래닝이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요즘 많이 한 사람, 요즘 여행 갈 때 뭐 예전에는 스케줄 다 짜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바로 찾아보죠. 근데 그거를 가서 이제 찾아보기도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여기 지금 내가 대전에 왔다는 걸 알고
미리 이제 기계가 대전에 왔으니까 오늘은 뭐 카이스트 내 오리광장을 보고, 오리광장에 아직 오리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다닐 때 그 오리는 아니겠죠. 오리광장을 보고 여기 체육관 갔다가 뭐 이렇게 코스를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식의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교육 쪽에 뭐 교육에 항상 뭐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고, 로봇도 있고요. 이미지 인식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미지 인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의 어떤 특징점을 다 이제 메타데이터 형태로 어떤 그 특징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얼마고, 이제 코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메타데이터 형태로 바꿔서 특징점을 저장하는, 그래서 그 특징점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새로운 이미지에서도 그 특징점을 뽑아서 이것들의 이제 디스턴스가 얼마나 되냐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인식을 했죠.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AI 아티피셜 뉴럴 넷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뇌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식을 할 때, 아니면 인식을 해서 이제 기억 속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이 사람의 전체를 딱 저장한 게 아니라 부분들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서로 빨리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매칭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안경을 끼고 대머리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나가다 대머리인 사람을 보면은 저 누구랑 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대머리인 부분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안경 낀 부분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어떻게 생겼고 뭐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기억들을 빨리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뇌 속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인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지금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넷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망을 사람의 뇌와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인식이라는 분야에 적용을 했더니 거의 한 지금 95% 이상의 인식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무인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 게, 무인 자동차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물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피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서야 될지, 그런 분야가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새로운 그 가치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분야가 이미지 인식 분야가 되고요. 이제 저희 전자에서는 지금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웨이퍼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칩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그게 수율이 전자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40% 뭐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이게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 왜 이제 TV 같은 데 보면 흰 가운 입고 이제 들어가서 사람 계속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이제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눈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계가 이렇게 딱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 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음성인식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대부분 다
확률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한 문장이 있을 때 문장에서 A, B, C, D라는 단어가 있으면 A, B, C라는 단어 다음에 D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이제 높은 값이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단어를 그냥 다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 현 단계 기술이 그 정도예요. 주어진 어떤 템플릿 같은 문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있는 기계가 알고 있는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들이 지금 사용자가 말한 그 문장이랑 얼마만큼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맞는지 판단하는 거는 그 단어들 사이에 이제 그 디스턴스를 얼마만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높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음성인식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분야, IoT에서 다이얼로그 분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이제 여기 불 꺼 그러면 불도 끄고 뭐 불 꺼 그러는데 그럼 어느 불을 끌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계가 어느 불을 끌까요? 라고 대답을 해주고 다시 물어봐주고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불을 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절대 영화가 아니라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로봇도 이제 저희 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다 프리 프로그램드 된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많이 있는 뭐 로봇들, 기계들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이제 A가 있으면 뭐 A 조건이 있으면 이제 B를 실행을 하라. 다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직접 로봇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지금 뭐 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분야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화, 그러니까 그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식, 추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에 해당되는 머신러닝. 이제 앞에 부분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제가 공교 교수님의 이제 제자라는 걸 아까 예를 들었듯이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지식들을 엮어서 추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분야인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다 어프로시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모델에 이 모델이 얼마만큼 실제 그 데이터랑 얼마만큼 가까우냐를 하는 게 지금 머신러닝 분야예요. 이 분야도 참 그 수학하고 닮아서 좀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943년도에, 그러니까 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죠. 아니면 본인이 배가 고프면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로직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이 올라왔을 때 이제 반응을 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프로블 여러 가지를 좀 약간 조합해서 이제 하는 걸로 갔다가 침체기가 오는 거죠. 침체기가 왔다가 이제 86년도에 다시 그 이때 뉴럴넷이 나오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이 사람을 우리가 인지할 때 사람 전체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빨리 연결을 시켜주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론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때가 이제 정말 침체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AI의 뭐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그 이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계가 이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뭐 슈퍼컴퓨터 여러 뭐 수십 대를 갖다 놔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3일 걸리고 뭐 하나 했더니 3일 이후에 답이 오고. 근데 이거를 이제 2006년도에 힌턴이라는 이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교수님인데 그 구글이 이분한테 이제 구글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뭐 토론토에서 일을 해도 되고 구글에 와서 일을 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회사랑 계약만 하자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뭐 스티븐 잡스나 뭐 빌 게이츠 말고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연구 분야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뭐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많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수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계속 최근에 뭐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AI 관련된 영화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채피 뭐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거죠. 이때부터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뒤에 말씀드릴게요. 뭔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냥 풀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이제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고 하면서 이제 AI 시대가 갑자기 2006년도부터 이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개념 이제 그 퍼셉트론인데 기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달이 있고 여기 별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가 이제 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별인지 달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직선, 이 선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데이터들이 달이 이쪽에 있고 별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함수만 구해서 이 함수보다 큰 거는 다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기계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별이랑 달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 웨이트를 잘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웨이트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요. 이게 지금 함수의 파라미터고 이거를 잘 조절해서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별이 0.8% 나왔고 달이 0.2% 나왔다. 그러면 별이 되는 거죠. 물론 100% 나오면 당연히 별이겠지만 확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W를 어떻게 찾아 나갈까가 이 분야에서 관심이고요. 결국은 에러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D는 트레이닝 데이터고 OD는 정답이라고 했을 때 정답이랑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오는 값이랑 스퀘어 차이가 얼마만큼 작냐가 작은 이 W를 찾는 게 이 분야의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W1, W2 뭐 2D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
수십억 개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다 계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에러 함수가 그러니까 이라는 이 함수, 그러니까 요 차이 미니멈 값을 구하려고 하는 이 차이가 이런 함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미니멈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델타만큼 계속 점프해 가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 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 거고, 그 모델에서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과 사람들은 경험치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좀 멍청하다는 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 포인트를 운 좋게 찾으면 일로 가는 거고, 못 찾고 여기서 시작하면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결과가 안 좋니 좋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군가 이거 찾으면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분야를 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포인트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뭐 간단한 함수로 찾으면 뭐 컴퓨팅하기는 쉽겠죠. 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는 이게 다른 어떤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이게 달인지 별인지를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함수를 찾아버리면 물론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10,000개, 20,000개가 아니라 뭐 수백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찾았다. 뭐 이거는 계산하기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찾아도 실제로는 이렇게 분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딱 옵티멀한 밸류를 찾아야지 이 폴리미널 디그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당연히 결과는 좋겠죠. 에러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이 디그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일단 뭐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값의 미니멈 값을 찾잖아요. 찾으려면 이거의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를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해서 결국 이거의 미니멈이라는 얘기는 W 값들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W 값들이 작아진다는 거는 여기 W 값이 이 변수의 파라미터인데 이 값들이 이제 0으로 가니까 결국은 디그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람다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람다를 마찬가지. 이때도 이제 휴리스틱하게 람다를 뭐 큰 값을 넣었다. 큰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작아질 거고, 작은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커지니까 이제 작은 값에 대해서는 오버피팅이 날 수도 있고, 큰 값을 넣으면 이제 너무 언더피팅이 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람다 값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밤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람다 1로 봤다가 2로 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전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런 수학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다 휴리스틱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람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할 수 있는 게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힌턴이라는 토론토 교수가 이제 어떤 딥 러닝의 어떤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걸 빨리 컴퓨터가 풀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그분이랑 이제 세 분이 있어요. 이제 힌턴이랑 앤드루 응이랑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있는데, 그 앤드루 응의 교수 제자가 이제 리차드 소처라고 나이가 30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벤처를 차렸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이 천억 원에 1억 달러의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의 값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휴리스틱하게 조절을 하면서 이 just right한 함수를 찾는 거가 이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람다가 뭐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적당한 람다를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함수가 간단한 아까 2차 미니멈 값 찾는 그 함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이런 함수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걸로 이제 러닝을 해서 이 W 값을 찾는 함수고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래 값이랑 그다음 트레이닝 데이터랑의 놈의 미니멈 값을 찾는 거랑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그 모델을 점점 더 이제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랭귀지 모델에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 단어들이 이제 i-1까지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제 랭귀지 분야에서 쓰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분야고요. 얘가 뉴럴 탱스 네트워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리차드 소처라는 그 젊은 사람이 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그래서 보시면은 그 모델이 만족이 안 됐을 때 자기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하는 게 데이터를 더 모아라. 그 다음에 람다를 증가시켜봐라. 감소시켜봐라. 이게 답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그냥 휴리스틱하게 경험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수학적으로 어떤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휴리스틱하게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점은,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제너레이션 파워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 어떤 것들도 정확한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리고 이제 넓은 분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아까 언어 인식, 이미지 인식, 뭐 지금은 또 빅데이터 분석,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미니멈 값을 찾는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다 휴리스틱하게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터도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좀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신러닝 분야의 책인데 갈수록 그냥 수학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산과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수학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응용 분야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너무 늦다는 거죠.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이쪽 분야는 수학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없이는 안 되는, 계속 휴리스틱하게 하니까 뭐 이거가 증명도 할 수 없고 내놨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빨리 안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해서 생각을 바꾸면. 과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은 현재 수준은, 현재 이 세상의 수준은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인간의 어떤 습성을 기조로 해서 그 데이터의 그 추론을 해서 결과를 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하는 수준이에요. 데이터를 추론해서 결과를 내는.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뭐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말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은 정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퀀텀 점프가 없는 한 우리가 기계에 종속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도 왜 미래에서 와가지고 그 칩 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맞나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분야는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김홍호 교수님 랩 출신의 한 사람이 이모 이제 박사가 저희 의료기기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에 CT 쪽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너 쪽에서 하고 있는 수학 분야가 어떤 게 있냐 좀 물어보고 이제 한 건데,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의료기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이렇게 사람을 통과했을 때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빔의 세기가 사람을 통과하면서 뼈가 있는 부분들은 약해질 거고, 약해진 이제 결과가 어디서 약해지고 어디는 뭐 중간쯤이고, 그 값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하는 분야인 거죠.
그게 뭐 엑스레이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금 CT를 보면 막 CT 이렇게 사람이 쭉 가고 막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방향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계속 이 빔을 쏘고 그 결과값들을 반대쪽에서 이제 다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여기서는 백 프로젝션이라 그러는데 백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1차 데이터를 가지고 2차원으로 만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이런 이제 이게 유명한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함수를 가지고 결국은 이 f라는 함수를 찾는 거죠. 이 함수는 이미 이제 옛날부터 나와 있는 함수고 이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계산을 할까라는 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항상 그 복잡한 함수는 컴퓨터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필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산에서 가장 간단한 거 데이터가 많으면 없애는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많으면 없애버리고 나머지 파라미터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W라는 그러니까 뭐 이게 디락 예전에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 하면서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저 다 까먹어서 이런 함수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필터죠. 그러니까 W라는 필터를 걸어서 함수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백 프로젝션 하면 이제 이게 디락 델타 펑션이면 F가 나오는 거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뭐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이런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카체비치라는 이 사람이 이제 2002년도에 앞에 있는 식을 이런 함수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CT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아까는 단면으로 이렇게 찍은 거지만 이걸 스파이럴하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파이럴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런 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벤처를 차렸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이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 아니라 백 프로젝션을 먼저 하고 필터링을 한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이 이제 빅데이터 분야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말입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원, 데이터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그 릴레이셔널 DB, 뭐 MySQL 이런 거 쓰듯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몇천만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뭐 수테라바이트 이상,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랑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수학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나온 그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데이터 중에 80% 이상이 노이즈예요. 그럼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이 보통 트랜스폼을 많이 하잖아요. 트랜스폼 하면 딱 보이죠. 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뭐 저도 예전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잘 몰라가지고 막 이거를 왜 하냐 막 했는데 한 가지 얘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프리에 트랜스폼, 그러니까 모든 시그널 프로세싱 분야에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프리에 트랜스폼이 이제 시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탁기에 막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소음이 들리는데
이제 이거 어디서 나는지를 못 찾는 거죠. 근데 그 소음의 파장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꾸면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기 때문에 뭐 2dB에서 나는 소음이 있고 5dB에서 나는 소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디서 이제 그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2dB에서 나는 소음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그 파장이 가장 뭐 세다라고 하면 2dB를 내는 세탁기의 부품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해서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까? 그게 바로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 현상들을 보고 문제를 먼저 디파인을 하죠. 뭐 식을 만들어내잖아요. 문제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게 정말 문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식을 만든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그 식만 풀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학을 하는 사람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 분야도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뭐 교육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왜 수학이냐?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에 와서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모든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내가 박사 때 했던 거가 전자에 와서 계속 쓰일 거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이 분야인데 전자에 가서 어떻게 쓰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전자랑 관계 없는 걸 하는데 가서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들 그래요. 수학하는 수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회사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약간 긴장을 하고 겁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전산과 출신들이고 나는 이제 수학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아니면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하는 기술들을 만들 수 있을까? 다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시잖아요.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해놓으면 문제의 핵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뭐 인생이라고 물음표 쳤는데 아직 다 인생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한 거는 우리 주어진 그 변수들을 잘 파악을 해서 프로블럼을 디파인을 하고 그걸 푸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기술, 회사에서의 어떤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회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람 때문이에요.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많이 받는데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언쟁을 높이거나 싸우는 거는 이제 나의 어떤 단점을 보여주는 거고 나의 강점을 보여주는 거는 논리적으로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나씩 딱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에요. 회사에서 싸우면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둘 다 그러니까 위에나 인사과에서 봤을 때 둘 다 못난 사람으로 보거든요. 아무리 한쪽에 1% 잘못이고 99%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과 욕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산과 사람들은 나무만 봐요. 절대 숲을 못 봐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은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전체 숲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죠. 뭐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하시면 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까지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수학자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이 보여요. 자, 계속 인공지능을 해서 이제 그거에 예를 들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모델링한 거를 통해서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수학 쪽에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 뭔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답이 툭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뭐 뭔가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다. A, B 중에 A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들어오시기를, 혹시나 들어오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어느 부서가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제가 뽑지는 못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뭐 임원분들이 있어도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뭐 여러 부서에서 딱 이 사람이 원하는데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내가 지원을 딴 부서로 했어요. 이쪽은 필요 없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계기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력서를 보고 맞는 부서를 찾아서 그쪽 부서로 지원을 하라고 하면, 이제 그 박사 마치신 분들은 다 경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석사는 이제 일반 사원들하고 같이 입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똑같은 시험 보고 와서 이제 그게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어떤 분야가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분들은 이제 그렇게 딱 그 면접도 그 부서가 나와서 직접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보다 쉽게 이제 입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하시면.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게 이제 수학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를 바꾸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